경찰 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고액의 수임료를 얻고 또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또 그 현장에서의 우려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송치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시키는 권한도 그 이상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관련해갖고 기록을 넘겨갖고 다시 본다고 하지만 송치해갖고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거하고 일부 기록만 넘겨갖고서 검찰이 대충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보안수사권 아예 폐지한 대신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네, 장관님, 제가 드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권 송치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네, 그 토론 과정에서 보안 수사권도 있어야 하고 전권 송치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 아니신 거죠? 뭐 저희들은 보안수사권 유지에 관련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이미 검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권 송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맞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수사 기소 분리도 있지만은 네. 수사 개시권이 이젠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건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건 사실은 그 수사 결과 그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경찰의 어떤 권한 남용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 정권 송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네, 이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는 건 알겠다. 근데 나열적으로 하면 토론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순위로 전권 송치 이야기를 피해자 지원 단체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린 자료 44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저는 이건 민변 여성위에서도 의견을 냈고 대한변협에서도 이런 전권 송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 전권 송치라는 이 단어가 주는 상징성과 규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 이게 좀 고민이 있고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한번 리뷰를 좀 받아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상호 좀 점검이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좀 분산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44페이지에 좀 제출을 했고 네. 17페이지 봐주시면 저는 이제 수사권이 이제 없는 공소청의 검사는 법률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걸 오히려 의무적으로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걸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 제도 이 부분도 좀 네.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를 하면 전권 송치를 바랬던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한번 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떤가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장관님께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얼마 전에 발표도 있던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요. 이 교제폭력 관련해서 입법 고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혹시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뭐 교제폭력 또는 관계성 범죄의 그 정의에 관련해 갖고 지금 뭐 법원행정처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 갖고서 어쨌든 지금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그 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관련해 갖고 저는 뭐 입법화가 좀 신속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 지금 몇 개 법안이 의원님들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교제 관계의 폭력과
스토킹의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스토킹 처벌법에 한정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개정안을 넣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가정폭력 처벌법, 뭐 교제폭력,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이제 제정안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스토킹은 교제랑 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성이. 예, 예. 그래서 잠정 조치가 스토킹 처벌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규율할 수 없는 개념적 접근 자체가 다르다라는 네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저는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토킹 처벌법으로만 접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종합적으로 꼭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청은 10월 2일에 출범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하던 수사의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역할을 맡아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또한 민생과 관련한 등등의 그 수사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두 기구에 마친 그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네. 네, 제가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경찰에게 수사를 전부 맡길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 유착.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찰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유력인이나 유지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권력자와 관련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뭐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이제 그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찰에게만 수사를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경우나 그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나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려들, 지역의 유착 문제나 은폐 문제나 암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거냐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은 기소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거는 기록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지금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 유효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서류를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해결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유착이나 이제 뭔가 은폐를 하고자 하거나 암장을 하고자 하거나 최근에 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제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지금 나와 있는 대안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런 암장 문제나 은폐 문제나 지역의 유착 문제 그리고 그 이제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우리가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그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들 전체는 아니라도 정말 뭐 취소한다고 하면 그 사회적 약자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만이라도 검찰의 정권 송치를 의무화하는 게 그래갖고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유적 수사를 갖다 좀 어느 정도 그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권 송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권 성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뭐 피해자 단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에 뭐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 정권 성취가 그 추진이 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요. 저는 뭐 정권 송치했다고 해서
피해자나 물론 뭐 정권 송치하게 됐을 때 사건이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들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다고 하면 또 시간적으로 좀 지연되니까 사건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된 피의자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아무 혐의 없다고 하면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정권 송치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좀 더 크다고 좀 판단됩니다. 근데 이 정권 송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종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요즘에 듣고 있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또 경찰들이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좀 고액의 수임료를 얻고 또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또 그 현장에서의 우려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송치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시키는 권한도 그 이상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관련해갖고 기록을 넘겨갖고 다시 본다고 하지만 송치해갖고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거하고 일부 기록만 넘겨갖고서 검찰이 대충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보안수 사건을 아예 폐지한 대신에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맞습니다. 초기 그 입건 단계부터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유기적 협력 관계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칸막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더 부작용이 큰데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수사하는 경찰과 또 법리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검찰과 협력 관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 그 사회의 수사기관들과 사이에 오랜 그 역사 전통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더 촘촘하게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 면에서 저는 예를 들면 뭐 중수청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갖고 뭐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송치하고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갖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어떻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사건 간에 지금 긴밀히 협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네. 흔히 아시다시피 합동수사본부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하든 합동수사본부의 근거가 지금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많은 사건 오는 거 역할 나눈 거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님? 역할을 나눈 겁니다.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러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중대하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사건을 뭘 다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중대한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된 것을 할 때는 그 경찰이 수사 못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양쪽이 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3개월 정도 남기면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는 양쪽이 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을 킥스라고 하는 건 언제 주로 좀 완료가 되었나요? 킥스 체계는 그전에는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겠지만 킥스 체계라고 하는 게 뭐죠? 킥스가
킥스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한 1년 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킥스 체계는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나온 것은 빨간불이 울리고,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치를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현장에 와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경찰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를 만드셔서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죠. 위원장님, 공소시효 관련해서는요. 네. 되게 공소시효가 만료, 피의자가 도망 다니거나 체포를 못 해갖고 신병 처리가 안 돼서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두 달 전에 이렇게 체포되거나 이때부터 수사 시작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예.